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데이터로 여론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그리고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뵈면 일주일이 거의 다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금방이네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오늘 KBS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도 KBS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죠? 그럼 예. 오늘도 하고 어저께인가 하고 왔죠. 네. 저는 내일 하고요. KBS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죠. 네, 에어컨. 네. 네. 추워요. 저도 춥게 느껴지긴 했어요. 좀 살벌한 분위기는 지난주에 감지가 되긴 했는데 예. 이제 공식적으로 사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정 진행자에 대한 얘기는 뭐 직원들 내부적으로 많이 했던 거는 사실로 보여지고요. 예. 뭐 소문이나 설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딱 발현되는 순간 좀 놀라기도 했죠.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렇죠. 네.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오래됐어요. 그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는 지금 네. 그 KBS 주변에 뭐 조화도 되게 근조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내부 직원들. 개혁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까 정상화를 한다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 에어컨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건지. 네, 뭐 개혁이라는 거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형식이나 방식이 과연 맞느냐에 예. 대한 건 의문이 좀 있고요. 어쨌든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장 놀라운 대목은 9시 뉴스에서 전파를 태워서 박민 사장이 꼽은 불공정 사례를 보도하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보여줬죠. 그 전주까지 앵커를 맡았던 사람의 얼굴과 더불어서 그렇죠. 지난 몇 년간 했었던 9시 뉴스 앵커들의 보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편향 앵커, 편향 기자인 마냥 KBS 내부에서 프로그램에 태운 거잖아요. 예. 그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전례에도 없었던 일이기도 해서 궁금해서 KBS 기자 몇 분에게 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더니 그분들도 좀 충격을 받았고 실제 그 앵커분들은 어느 보직으로 발령이 날지 모르겠으나 네. 다른 출입처에 가서도 KBS 명함을 들고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자들 안에서도 갈라치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지금 감정이입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네. 되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거의 들었는데. 지금 예. 언론 통폐합 한 1980년대 상황하고 지금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몇몇 기자들은 휴직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한두 분 정도는 저한테 이렇게 해서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어렴풋이 뭐 피력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KBS 사태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사유에 한 줄이 더 추가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여론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여론 소장님 짚어주실까요? 지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해서 11월 11일 12일 이틀 조사를 한 건데요. 네. 탄핵안에 대한 찬성이 48.3%, 반대가 33.7%, 유보 의견이 17.9%가 나왔어요. 예.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41.9%, 반대가 29.9%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동관 탄핵을 왜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게 일반 대중이나 그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과반은 좀 넘어야지 이게 탄핵안이 여론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일단은 청문회 건으로 지금 탄핵을 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것인데 유보층이 네. 지금 거의 20% 가까이 나와서 지금 탄핵이 재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게 조금 탄력 받기는 조금 더 여론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재난통보문이 들어와서 먼저 좀 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현재 변이에 맞게 개발된 신규 백신으로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또 12세 이상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만 접종하시면 되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예약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이나 대리 예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청에서 전해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코로나가 참 많아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독감이랑 네. 같이 유행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긴 하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면서 좀 다시 늘어났는데 네. 저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직은 조금 더 공론화가 좀 덜 된 것 같다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KBS의 달라진 보도를 보면서 이 여론 지형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탄핵 사유가 한 줄 더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편성 부분이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더 라이브를 그냥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어쨌든 젊은 층은 사실 KBS 잘 안 보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더 이 뭐랄까 KBS 이 상황 이렇게 지금 막 급속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진행자나 프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으로 가져갔을 때 이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네. 프로와 진행자들의 하차 폐지를 보면서 아 이거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다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찬성 의견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영향이 여론의 영향이 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요. 이런 제도권 언론이냐 레거시 미디어를 뭐 예를 들면 뭐 장악이란 표현보다는 정부 쪽에 더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보도에 대한 비평, 그 보도에 대한 평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대한 언론이나 대체 언론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도를 한다 한들 과연 그거 그대로 믿을 거냐? 뭐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안 믿는 유권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뭐 대통령 생각하시는 것처럼 KBS나 이어서 지금 뭐 MBC 얘기까지 이제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렇게 뭔가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이 소유한 종편에서는 그게 이제 상수잖아요. 약간의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반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느끼는데 공영방송의 무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어질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20, 30대가 KBS 안 본다는 거는 20, 30대 이용 행태, 미디어 이용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지적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달라진 보도가 결국에는 그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여론 지형이 좀 너무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좀 균형감이 균형감이 주장을 하고 있죠.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기 위한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이 명분 자체가 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개혁을 한다라는 이 명분이 다 좀 희석될 수 있겠죠. 이런 네. 결과들은 사실 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린 대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모든 움직임은 총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 바뀌신 부분과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바뀌지 않은 부분은 바로 언론에 대한 어떤 대접관인 것 같아요. 나의 지지도가 답보 상태이고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언론들이 나의 어떤 이 희생과 이런 공무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시거든요. 매주 강조하세요. 뭐 최근에는 바르기 살기 운동 협의회인가 거기 가서도 가짜 뉴스를 강조하신 걸 보면 연일 이런 태도나 방향은 바뀌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만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총선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가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뜨겁게 많이 나오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한다면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 여론조사 나왔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1월 11일에서 13일까지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네. 여기 이제 신당의 성격을 좀 전제를 달았어요.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신당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1%, 신당이 16%,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가 11.3%, 정의당이
6.9%, 예. 무응답과 기타가 한 6.9%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그 신당은 무당파층에서 좀 많이 이동하는 걸로 네. 좀 나타났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 11.4%가 신당으로 이동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13.7%가 이동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 신당 성격이 지금 여론조사 한 거랑 실제 이제 이렇게 갈 건지는 또 전혀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는 참고용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참고용이라는 건 그냥 보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 아니죠. 계속 바뀔 거다. 네. 왜냐하면 이게 3주 전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 정확하게 모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이준석 더하기 유승민 신당. 네. 그때도 17, 16%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김종인 하나를 더한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뭐 다른 분들도 더해 보시죠. 나중에 또 누가 뭐 또 더해질지. 너댓 분 더해가지고 나오면 그때도 한 20%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점점 갈수록 신당은 이제 빠질 거다. 지지율은 어떤 어. 신당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 예. 이렇게 창업할 때 가장 처음 나온 게 가장 높을 수 있고요. 점점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피로감도 쌓일 수 있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은 조금씩 하강할 수 있다. 어.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창당 논의가 이제 66대 4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또 갑자기 이게 4대 6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걸 전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워낙 그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픈빨이 미리 막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제 이거를 여론조사를 이제 하려면 사람을 계속 붙이지 말고 그냥 이준석만의 신당으로 꼭 조항을 달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어찌됐든 제가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제가 매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더하기 유승민 신당은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정치를 해본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예. 개혁 보수를 지지하시는 층들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예. 이준석 당대표, 대선 후보 유승민, 사무총장 신인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데 이미 다 각기 다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가 이유는 10년 전에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무게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때는 유승민계의 이준석이었지만 지금은 예. 이준석계의 A, B, C, D 인사들이 나열이 돼 있을 정도로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졌고 매체력도 이미 유승민 전 대표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준석이라면 이준석만의 이준석에 의한 이준석을 위한 신당을 만들지 어떠한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총선에 뛰어든다? 그거는 좀 장사를 같이 하더라도 공동 창업을 하면 수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예. 나 혼자 먹는 게 다 좋지 왜 누구랑 먹습니까? 다만 어찌됐든 원로급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의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장사를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려놓고 유승민 대표를 모시고 오는 그림이어야지 같이 출발하기에는 나중에 이 당이 잘못됐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도 전혀 받는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서로가 쉬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지금 정부 여당 내 특히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하면서 조심조심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좀 이렇게 숨기면서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 요 타이밍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나온 갤럽 자료는 대통령 지지율이 34에서 36으로 그리고 부정평가는 58에서 55로 좀 줄어들고 긍정평가 조금 상승한 흐름이었지만 네. 이번 주에 나온 조사는 ARS 조사 3가지가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하강하는 중폭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일단 CBS와 노컷뉴스 의뢰로 RN서치 의뢰에서 8일에서 10일 한 조사는 긍정평가 35.7%인데 네. 지난 조사 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를 받아서 6일에서 10일 한 조사는 긍정평가 34.7%인데 2.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예. 그리고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의뢰에서 한 조사는 39.5%에서 37%로 2.5%포인트 하락을 해서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인데 지난 조사 대비 다 중폭 정도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 ARS가 선행을 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하던 흐름에서 다시 꺾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꺾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에디터님은? 저는 뭐 대통령과 여당이 불지른 어떤 보수 정치의 욕망의 정치가 약발을 다했다고 보고요.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례들 몇 가지는 뭐 불법 사금융, 뭐 처단, 예. 공매도 금지, 뭐 아무튼 이거를 또 전면적으로 또 늘린다는 얘기했잖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총선용이라는 시각을 이미 걷어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초반에는 약간 약발이 있었는데 점점 그 힘이 빠져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일예로 뭐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개최하셨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여러 자리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뭐 부산 택시기사라고 하는 그분도 네.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뭐 일찍이 그렇죠. 또 보도가 됐었고 소상공인 대출 이런 거 어려움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참석자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사연이 없는 분이라는 게 이미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욕망의 정치를 불태운다. 즉 이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강하게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잠깐 반짝였다가 이게 길게 가기에는 효과가 좀 미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구 민심, TK, PK 민심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 지지율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한 2-3%포인트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RN서치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15.7%포인트 하락했어요. 이전 조사 대비.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리얼미터 자료도 부울경 지역이 3.9%포인트 하락하고 대구 경북은 2.2%포인트 하락했고요. 뉴시스에 의뢰한 그 자료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직전 조사 대비 10.7%포인트 하락했고 부울경 지역도 4주 전 조사랑 대비한다면 6.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예. 이 지금 영남권이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이준석 신당, 영남발 신당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에서 중진 앤드 윤핵관 의원들의 험지 내지는 불출마가 예. 그 지역에서 사실 탄탄히 그 지역세를 가지고 있던 의원들을 뽑아내게 하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역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새마을도 가고 예, 이런 것들이 효과는 없었다. 네, 저희가 민심은 와 유튜브 후토크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라디오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심은와의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TK, PK 민심 얘기해 주셨는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윤핵관 또는 중진들의 그 불출마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민심이 좀 흔들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영남발 신당이 나오고 막 이 중진들을 지금 흔드는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민심이 그렇게 읽어서 이렇게 더 크게 흔들리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도 이제 순방을 나가셨는데 그리고 오늘 또 그 장모 1년 징역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몰려갖고 지금 이게 민심을 더 크게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대구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도 뭐 동일하게 이제 보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아무튼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뭐 TK 지역을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총선 포퓰리즘의 성격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국정 지지도를 작은 순간이나마 케어하는 대통령의 모습처럼 읽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대구 경북이나 영남의 민심마저 조금씩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심으로 읽혀지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간 자체가 이게 짧잖아요.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분기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잊혀질만 하면 이제 갔다 오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남 중진 의원들이 정말 험지 출마를 하라는 혁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민심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신경 좀 팽팽한데. 네, 일단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저항이 너무 세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민심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민심도 어쨌든 대통령이 왜 이거를 좀 리더십 발휘를 못할까. 뭐 만약에 진짜 불출마를 시킬 거면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무슨 협의를 하면서 하던가.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막 들쑤셔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이 흔들리는 여론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게 이게 윤핵관과 인요한의 파워게임 이렇게 그 대본엔 돼 있던데 이 파워 게임은 사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용산과 원조 윤핵관 이거 더 좀 확장해서 좁혀서 보면 대통령과 장제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시간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여의도 정부에 떠돌았던 여러 아무튼 중론인데요. 용산에서 김기현 지도부한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지도부도 그렇고 그 여당 중진들이 아니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언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아 그럼 뭐 어떡하냐. 여당이 뭘 혁신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시고 인요한을 받으라. 혁신위원장 받으라 해서 출발한 게 지금 이제 혁신위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저는 싸움이 예고가 됐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은 개인기는 무척이나 좋은데 뭔가 돌발적인 발언이 많고요. 이분이 정치 바닥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당 중진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남 중진, 원조 윤핵관들 이분들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방빼라고 이름까지 콕 찍어버렸잖아요. 특히 김기현 대표가 아주 불편해 보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억울하죠. 특히 장제원 의원은 저는 제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내 방을 빼가지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 동원해가지고 중꺾버 해가지고 꺾이지 않는 버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은 더 재밌게 했어요. 정치 생명 이렇게 연장하고 싶지 않다.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수도권 오면 내가 연장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더 재밌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총선을 이기려면은 원주 윤핵관들을 좀 몰아내는 그림을 보여줘서 당이 혁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 빈자리에 내 친한 검핵관이나 용핵관들 꽂아서 뭔가 좀 인물가리를 하면 그래도 영남 민심이나 뭐 수도권 민심까지 좀 더 이렇게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 현실 정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계산이고 인요한 위원장이 오바를 했다는 거죠. 발언이 너무 오바한 거예요.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무슨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본인이 던지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없다가 오늘 오후 3시쯤에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오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저는 이제 오늘이 끝이라고 봐요. 내일부터는 뭐 본인이 더 열심히 한다 한들 동력도 안 붙을 거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 예상대로 될 건데 다음 주에 벌써 뭐 비대위 얘기 나오고 김기현 대표 물러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혁신위가 어쨌든 조기 종료가 돼버리면 그 조기 종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김기현에게 물을 거고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그림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설이 파다한데 그래서 김기현 물러나면 한동훈 올 거 아니겠느냐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김기현 체제가 흩어지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맡을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소정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동훈 장관 그 부인이 행사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진들이 무소속 출마되는 상황 이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한들 이게 지금 같은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약간 괴기 영화 보는 것처럼 무서워요. 한동훈 장관도 일단은 쓰임을 받았다가 어떻게 또 아웃이 될지 알 수가 없는. 비대위가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그 장면이 계속 똑같아요. 대통령실은 나중에 이제 3시쯤 발표를 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상황 종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파워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너무 그 부상을 하면은 대통령이 또 차기 후계 구도가 너무 빨리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타이밍에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내놨던 여러 혁신안들을 비대위 체제에서 구현하거나 의결을 한다.
그걸 이제 누가 할 거냐? 이제 대통령에게 필요한 청룡 언월도가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인데 저는 조금 달리 봐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덜컥 잘못 받았다가 그 한동훈 장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출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치 바닥에서 이 정글에서 살아남았던 이 많은 공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거를 칼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무를 받고 들어가는 건데 예. 좁혀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의 1라운드에서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이겼는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장제원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수면 아래로 갈아있는 영남 중진 3선 이상의 의원들 절대 못 이깁니다. 다 기득권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무소속으로 나오면 영남에서는 진짜 갈 길이 멀어져요.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집니다. 네. 이걸 통합할 사람이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전 적임자로는 어렵고 실제 온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거를 뭐 칼질을 해대고 혁신을 해대도 나중에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피를 볼 게 뻔하다. 그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는 그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 예. 오버랩 그렇네요. 총선 그 상황이라. 네, 총선 실패로 이제 귀결이 끝났던 그 네. 상황과 좀 비슷하게 오버랩이 좀 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대표한테 험지 출마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있다고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11월 11일, 12일 전국 성인 1,009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 다선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에 찬성 의견은 54.1%, 반대 의견은 26.1%, 잘 모르겠다가 19.8%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높아요. 찬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으로 출마해라 이런 그냥 얘기. 안동으로 나가라. 네, 안동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을 이끌 간판 얼굴이거든요. 험지 나갔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전체 선거구대에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도부와 다선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여론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높게 나왔어요.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으로 정말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민주당 얘기는 조금 잦아든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험지에 출마하라라는 요구나 목소리는 저는 존중하고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은용 소장님 말씀처럼 그 어디 고향 경북이나 이쪽은 사실 이재명 대표 죽어라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험지라고 하면 여러 험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수도권도 험지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네. 전국 선거 단위에서는 당연히 그럴 텐데 지금 이미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재선을 하러 다른 지역구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 그 지역 구민들한테 도리도 아니거니와 현명한 선택은 특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떠한 인물들이 선거 국면에서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개혁적인 모습을 위해서 험지로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뭐 양대 정당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해야 될까라는 건 전 좀 의문점이에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득이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분도 있더라고요. 종로요? 종로요? 종로는 지금 그렇게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지지층의 그 결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비명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원칙과 상식 쪽에서 아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근데 일부 의원들이 험지 출마에 대한 얘기는 아무튼 조금씩 하기는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다들 하시긴 했는데 어떤 의원은 특별히 어떤 지역구를 꽂아가지고 뭐 경북 상주 얘기를 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험지 얘기는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추정이죠. 그렇죠.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험지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지역마다 10명 이상씩 후보들이 다 뛰고 있어서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10명이 난리가 먼저 날 거예요. 그렇죠. 내 지역구에 지금 당대표가 내려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지금 쌍수를 들고 지금 당사 앞에서 반대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힘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해 주신 비명계 공동행동도 하고 있고 또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거 앞글자 따서 조추송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능성 또 총선에 미칠 변수 영향 얼마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상민 의원은 국힘으로 가시지 신당으로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아직 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신당으로 가면은 자기 본인 컬러가 조금 희석이 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그렇죠. 국힘으로 가는 게 더 저기 존재감이 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경선 지금 후보들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조직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는데 조직세가 강한 경우에 민주당 후보들과 이 조직 싸움이 붙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를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조직이 잘 갖춰진 후보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추송 신당은 어쨌든 그 비례 어떻게 될 건지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전국 단위로 뭔가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네. 조추송은 사실 변수가 민주당에게는 될 수가 있겠고 뭐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출마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근데 저는 세 분 다 좀 결이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세 사람을 민주당 쪽에서 같은 무게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조국 대 윤석열 뭐 조국 대 한동훈의 대결로 가서는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의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이제 상황을 좀 볼 것 같고요.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추윤 갈등의 재현으로 느껴질 여지가 좀 있어서 이것 또한 부담스럽긴 매한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후보로서의 어떤 무게감이나 전투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진으로서 지역구만 잘 선택한다면 저는 민주당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검찰과 가장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싸우는 분이시긴 한데 이분의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의 무게만큼 그렇게 고민하진 않겠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분한테 전화 받으실 것 같은데 내일 전화 다 하실 것 같은데. 네,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는 어느 당의 이슈가 더 많이 저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거의 국힘 이슈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피로감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 특히 이제 이동환 방통위 탄핵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검사 탄핵안이 탄핵안 처리 어떻게 할 건지 탄력을 받을지. 근데 지금 어쨌든 양당 모두 지금 지각 변동 시기여가지고 계속 상황이 바뀝니다. 어수선한 너무 어수선해요. 정치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전망 해주신다면요. 근데 뭐 양쪽 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라기보다는 그냥 이준석으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여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오픈빨이 살아 있다. 여전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게 지금 뭐 중앙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는 한 아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쪽에서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계속 자전거 바퀴를 돌리니까 신당 창당 그 아까 그 16% 안 빠졌잖아요. 열심히 돌려야 돼요. 저희 다음 주에 그 얘기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뒤에 오늘 하셨던 얘기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